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이 된 서영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든 형제든 세상에 내 편 하나쯤은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요. 저는 그게 대단한 믿음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저는 지구 반대편 어느 낯선 건물 앞에서 그 당연한 게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고향은 충청도 산 밑에 붙어 있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오남매 중에 넷째였어요. 위로 오빠 둘에 언니 하나,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9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읍내 채석장에서 일하시다가 발파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때는 산재니 보상이니 하는 게 제대로 없던 시절이라 어머니가 받아오신 건 두툼하지도 않은 봉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봉투를 들고 어머니가 마당에 주저앉으셨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안 났어요. 사람이 정말 크게 울면 울음소리가 아니라 숨소리만 난다는 걸 저는 9살에 알았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읍내 국밥집에 나가셨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셨으니까 사실 저희 오남매는 어머니 없이 자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를 실제로 데리고 계셨던 건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수가 거의 없는 분이셨어요. 하루에 10마디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한테만은 하루에 꼭 한 번씩 물으셨어요. 할아버지, 영수가 밥 먹었냐? 저는 그게 그냥 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먹었다고 하면 그려 하고 마시고 안 먹었다고 하면 그럼 앉아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알았어요. 그 말은 사실 혼자 먹기 싫다는 뜻이었다는 걸요. 노인이 혼자 밥 먹는 뒷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등이 아주 조그맣게 말려 있어요. 씹는 소리가 방 안에 그대로 울리니까 자꾸 천천히 드세요. 저는 그 등이 보기 싫어서 배가 안 고파도 할아버지 상 앞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아무 말이나 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누가 코피가 났고 뒷집개가 새끼를 낳았고 그런 시시한 얘기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밥알을 흘리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노인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건 아픈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라 밥상 앞에 아무도 안 앉아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냐면요. 이게 나중에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사건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가 자리에 누우신 건 제가 15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곡기를 끊으셨어요. 어머니가 미음을 썼다 드려도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그릇을 들고 들어가서 문지방에 앉으면 그때는 반쯤 드셨어요. 하루는 제가 물었습니다. 소영숙, 할아버지, 왜 나한테만 드셔? 할아버지, 네가 앉는 게 그렇지. 그게 저한테 하신 마지막 온전한 문장이었습니다. 사흘 뒤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제가 15되던 해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고등학교는 못 갔습니다. 오빠들 학비 되는 것도 벅찬 집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 제가 들어간 곳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기숙사라고는 하지만 방 하나에 6명이 누웠고 다락 천장이 낮아서 앉으면 머리가 닿았어요. 미싱을 처음 배우던 날 오른손 검지에 바늘이 그대로 박혔는데 반장 언니가 바늘을 빼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반장 언니, 울지 마. 여기서 우는 애는 다음 달에 없어. 그래서 안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웬만하면 안 우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나중에 저를 살립니다. 그 다락방에서 6시 누워 자면서도 저는 잠들기 전에 꼭 할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누가 밥상 앞에 앉아들이나 그런 생각이요. 이상하죠. 16 먹은 애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요. 23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위암이라고 하면 그냥 죽는 병이었어요.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내려가서 8달을 병간호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어머니, 영수가 너는 시집 가면 꼭 시부모 있는 집으로 가라. 너는 늙은 사람한테 잘하니께. 지금 생각하면 참 기막힌 유언이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굴러갔으니까요. 어머니 장례 치르고 100일도 안 돼서 저는 선을 봤습니다. 24이었어요. 남편은 정만호라고 합니다. 저보다 2살 위였고 읍내에서 철물점을 하던 집 외아들이었어요. 선 보던 날 다방에서 커피를 시켜놓고 30분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나가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남편, 저는 손재주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기를 크게 부풀리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보면 그건 장점이 아니라 그냥 약한 거였는데 24세 저는 그걸 구별할 줄 몰랐어요. 시댁 식구는 단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이미 돌아가셨고 남은 건 시아버지 한 분과 손위 시누이 한 분이었어요. 시누이 되시는 분이 정경란 형님인데 남편보다 4살 위였습니다. 형님은 제가 시집 오고 2년 만에 미국으로 가셨어요. 아주버님이 되시는 강태섭 씨가 서부 쪽 한인 사회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온 가족이 이민을 간 겁니다. 공항에서 형님이 시아버지 손을 잡고 우시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면서 이러셨습니다. 형님, 새언니, 아버지는 새언니만 믿고 갈게. 응? 나 대신이야. 저는 그 말을 20년 넘게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바보짓이었어요. 형님은 미국에 가시고 나서 2달에 한 번쯤 국제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는 전화비가 비쌌으니까 통화가 3분을 안 넘었습니다. 그 3분 동안 형님이 하시는 말은 늘 똑같았어요. 형님, 아버지 진지는 약은 드셨고? 그래. 나 지금 바빠. 새언니 고생해. 한 번은 시아버지가 폐렴으로 열흘을 입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제 전화를 걸어서 알려드렸더니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형님, 새언니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을 놓는 거지. 나까지 들어가면 비행기 값이 얼만데. 그 돈이면 아버지 보약을 지어드려. 보약은 안 오셨습니다. 그건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거려니 했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당연해지는 거요. 그날부터 저는 홀씨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12회였어요. 시아버지는 성격이 아주 무뚝뚝한 분이셨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어른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등이 우리 할아버지 등이랑 똑같았거든요. 혼자 밥 잡수실 때 아주 조그맣게 말리던 그 등이요. 그래서 저는 매 끼니 시아버지상 앞에 같이 앉았습니다. 남편은 철물점 나가야 하니까 못 앉고 아들 재우는 학교 가야 하니까 못 앉고 결국 저 혼자 앉았어요. 12년 동안 하루에 2번씩 그 앞에 앉아서 시시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배추가 얼마고 앞집 아저씨가 경운기를 새로 뽑았고 그런 얘기요. 시아버지는 대꾸를 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밥을 드시다 말고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시아버지, 너는 왜 자꾸 여기 앉냐? 저는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서영숙, 아버님 혼자 드시면 밥맛 없으시잖아요.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놓고 한참 저를 보시더니 다시 드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없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 어른은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마지막 2년은 누워 계셨습니다. 대소변을 못 가리셨어요. 처음 기저귀를 갈아드리던 날 시아버지가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아주 작게 그러셨습니다. 시아버지, 미안하다. 저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면서 큰 소리로 그랬어요. 서영숙, 아버님, 오늘 날 참 좋네요. 이따 마당에 나가보실래요? 병수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힘든 건 몸이 아니에요. 상대방 자존심을 매일매일 못 본 척 해주는 게 힘든 겁니다. 저는 그걸 2년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철물점이 제일 바쁠 때라 밤에나 들어왔고 형님은 그 2년 동안 2번 나오셨어요. 한 번은 사흘, 한 번은 나흘이요. 한 번은 저녁상을 물리다가 제가 부엌에서 잠깐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남편, 당신 힘든 거 아는데 누나한테는 말하지 마. 누나도 미국에서 고생해. 그 한마디가 20 몇 년 동안 우리 집의 규칙이었습니다. 힘들어도 누나한테는 말하지 마라. 저는 그 규칙을 아주 잘 지켰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이 3개가 전부 돌아옵니다. 첫 번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해 전, 그러니까 제가 37이던 해 가을이었어요. 저를 안방으로 부르시더니 누런 서류 봉투를 하나 내미셨습니다. 안에는 등기권리증이 들어있었어요. 오복리산 부불 7번지 임야 3,900평. 그런데 그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소유권이 전등기까지 다 끝난 상태로요. 서영숙,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이걸 왜 제 앞으로? 시아버지,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경란이한테도. 저는 무슨 큰 재산인 줄 알고 겁이 나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서류를 들여다보고는 픽 웃더라고요. 남편, 아버지가 참, 그 산 쓸데없는 땅이야. 길도 안 붙은 맹지라서 팔지도 못해. 재산세만 나가. 두 번째, 그해 겨울에 형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저녁 먹다가 남편이 무심코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오복리 산을 세웠니 앞으로 해놨다고요. 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는데 형님은 젓가락질을 멈추지도 않고 이러시더라고요. 형님, 아이고 그 맹지. 잘 됐네. 새언니가 세금 내. 나는 그거 준다고 해도 안 받아. 미국에서 한국 땅 갖고 있으면 세금 신고가 얼마나 복잡한 줄 알아? 그러고는 웃으셨어요. 소리 내서요. 저는 그때 안심했습니다. 아, 이건 다행히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하고요. 세 번째, 시아버지는 그 다음 해봄에 돌아가셨습니다. 발이 나고 나서 형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님, 새언니? 아, 아버지 산소 말이야. 나중에 이장을 하든 뭘 하든 해야 할 텐데. 그때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 뒤로 20 몇 년 동안 한국에 나오실 때마다 꼭 한 번씩 그 얘기를 꺼내셨어요. 산소 이장, 오복리 정리. 어떨 땐 지나가듯이 어떨 땐 정색을 하고요. 저는 그게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왜 그때 이상하다고 안 느꼈냐고 하실 텐데요.
20년에 한 번씩 나눠서 들으면 그게 이상하게 안 들려요. 100번 들어도 그냥 인사말 같습니다. 그게 한 줄로 이어지는 순간은 딱 하나예요. 전부 다 끝나고 나서요. 작년 2월이었습니다.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아주 밝으셨습니다. 형님, 새언니, 만호 몸도 안 좋다면서 이번에 우리 집으로 와. 3주 정도. 비행기 표도 내가 끊고 다 내가 부담할게. 새언니가 아버지 12년 모신 거 내가 평생 마음의 빚이었어. 저는 그 말에 울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진짜로 울었어요. 20 몇 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거든요. 남편 몸이 안 좋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재작년 겨울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가벼운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후유증은 거의 없었는데 그 뒤로 사람 이름을 한 번씩 헷갈려 했어요.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조카 이름을 대거나 그런 정도요. 병원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출국 2달 전부터 형님이 서류를 요구하셨어요. 처음엔 여권 사본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엔 기본증명서. 그리고 마지막에 인감증명서였어요. 제가 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서영숙, 형님, 인감증명서는 왜요? 그건 부동산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잖아요. 형님, 새언니는 참, 미국은 한국이랑 달라. 3주씩 있으려면 현지 병원에 보호자 등록을 해야 되고, 만호약 처방받으려면 가족 증빙이 다 필요해. 여기 의료가 얼마나 까다로운데. 남편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남편, 누나가 알아서 하겠지. 당신은 왜 매사에 사람을 의심해? 그래서 저는 인감증명서를 뗐습니다. 용도란에 뭐라고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형님이 불러주는 대로 썼거든요. 3월 말에 출국했습니다. 11시간 넘게 비행기를 탔어요.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 창가에 앉아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남편, 여보, 우리 진짜 멀리도 왔다. 공항에 형님하고 아주버님이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형님이 저를 껴안으시는데 향수 냄새가 좋았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도로가 어찌나 넓은지 저는 그게 다 신기해서 창밖만 봤습니다. 숙소는 형님 댁이었어요. 방을 하나 내주셨는데 침대가 어찌나 푹신하던지요. 짐을 풀자마자 형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형님, 새언니, 여권일이죠. 여기는 도둑이 많아서 여권 잃어버리면 진짜 큰일 나. 내가 금고에 넣어둘게. 저는 여권 2개를 다 드렸습니다. 남편 것까지요. 처음 열흘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건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닷가도 가고, 큰 나무 있는 국립공원도 가고, 한인 식당에서 갈비도 먹었습니다. 형님이 사진을 어찌나 많이 찍으시던지요. 저희 부부 둘이 서 있는 사진, 형님 댁 소파에 앉아 있는 사진,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까지요. 저는 그게 다 추억 남기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열이틀째 저녁이었어요. 형님이 식탁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전부 영어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국어로 된 것도 몇 장 섞여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다 사인 좀 해줘. 형식적인 거야. 여기서는 다 이렇게 해. 서영숙, 형님, 이게 무슨 서류예요? 형님, 아이 참 새언니. 만호 의료보험 관련이랑 아버지 유산 정리 서류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어. 세무서에서 자꾸 연락 온다니까. 한국어로 된 서류를 제가 슬쩍 봤는데 메뉴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그리고 또 한 장은 위임장이었습니다. 수임인 칸에 형님 성함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볼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목을 잡았어요. 서영숙,
여보, 잠깐만. 이거 좀 읽어보고 하자. 형님, 새언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남편, 누나가 우리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무슨 서류 하나 못 써줘? 당신, 진짜 왜 그래? 남편은 결국 사인을 했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눈이 침침해서 안경을 안 가져왔다고 내일 아침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그 서류를 안 쓴 거요. 그게 저희 부부를 살렸습니다. 그날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형님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짧아졌습니다. 15째 되던 날에는 아주버님이 남편을 데리고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뭘 했냐고 물으니까 이러더라고요. 남편, 몰라. 그림 보여주고 단어 외우라 그러고 오늘 며칠이냐 묻고 뭐 그런 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게 인지 기능 검사라는 걸요. 3주째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다 싸서 현관에 내놨어요.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형님, 공항 가는 길이 좀 막힐 거야. 일찍 나가자. 차를 3시간을 탔습니다. 3시간이요. 올 때는 공항에서 1시간도 안 걸렸는데요. 제가 몇 번을 물었습니다. 형님, 공항 맞아요. 그때마다 형님은 앞만 보고 그러셨어요. 다른 공항이야. 차가 선 곳은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나지막한 2층짜리 갈색 건물이었어요. 잔디가 넓게 깔려 있고 입구에 나무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영어를 못 읽었지만 그림은 봤어요. 지팡이 짚은 노인 2사람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내려서 뒷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운전석에 앉은 채로 형님이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아주 편안한 얼굴로요. 형님, 만호야, 새언니. 이제 여기가 2분 집이에요. 그리고 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 문이 잠기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화면이 지워지듯이 하얘집니다. 손가락 끝이 남의 살처럼 저릿저릿하고요. 남편, 누나,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비행기 시간 다 됐는데. 형님, 만호야. 너 지금 오늘이 며칠인지 아니? 여기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이제 혼자 못 살아. 병원 소견서도 다 있어. 새언니 혼자서 너 어떻게 감당해? 여기가 얼마나 좋은 데인 줄 알아? 한국 사람들도 다 여기 오고 싶어서 줄 서 있어. 서영숙, 형님, 우리 여권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형님, 새언니, 이제 좀 편하게 살아. 오복리 산이니 뭐니 그거 새언니가 갖고 있어봐야 세금만 나가잖아. 서류 정리만 깨끗하게 해주면 내가 2분 여기서 평생 편하게 계시게 해줄게. 그게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27년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딱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울지 말자. 소리 지르지 말자. 왜냐하면요. 그때 제가 거기서 발버둥을 쳤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낯선 나라, 낯선 건물, 말도 안 통하는 늙은 동양 여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눈에 뭐로 보이겠어요? 딱 하나예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인이요. 그리고 그게 바로 형님이 원하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었습니다. 직원이 손목에 이름표를 채워줄 때도 웃었고, 방을 안내해 줄 때도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이 다음날 옷가지를 들고 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서영숙, 형님,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낫겠네요. 한국 가봐야 우리 둘이 고생인데. 형님 표정이 확 풀리시더라고요.
사람이 안심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이건 제가 그 열하루 동안 배운 겁니다. 이틀째 되던 날 형님이 다시 서류를 내미셨어요. 저는 볼펜을 받으면서 그랬습니다. 서영숙, 형님, 쓸게요. 근데 사본 한 부만 주세요. 나도 내가 뭐에 사인했는지는 알아야 나중에 애한테 설명을 하죠. 형님은 잠깐 망설이시더니 복사기가 있는 사무실로 가서 한 부를 떠다 주셨습니다. 사람이 방심하면 이럽니다.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사본이 나중에 재판에서 제일 앞에 놓입니다. 그 시설에 한국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정미숙 씨라고 61살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이민 30년 차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처음 건넨 말이 뭐였냐면요. 서영숙, 선생님도 여기서 혼자 밥 드시죠? 미숙 씨가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 제 방에 김치통을 들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침대에 걸터 앉아서 같이 김치에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 앞에 서류 사본을 펼쳤습니다. 서영숙, 미숙 씨, 이거 좀 읽어주세요. 나 영어를 못 읽어요. 미숙 씨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어주시는데 목소리가 점점 떨리시더라고요. 미숙 씨, 여사님, 이거 입소 계약서인데요. 입소자가 두 분이고 재정 책임자하고 보증인이 다 시누이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시설 투자자 명단에 아주버님 성함이 있어요. 서영숙,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숙 씨, 두 분이 여기 계시면 시누이분이 두 분 재산에서 입소비를 빼갈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다시 이 시설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한국어 서류였습니다. 위임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내 본인 소유 부동산 일체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함. 그리고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오복리산 27번지를 정경란 단독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서류를 내려놓고 그러시더라고요. 미숙 씨, 여사님, 저 실례지만 그 땅, 지금 되는 땅 아니에요? 이런 거 갖고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오는 경우 저 10년 동안 3번 봤어요. 저는 그날 밤에 아들한테 연락했습니다. 형님이 제 휴대폰을 뺏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여기선 한국 번호 안 터져 하셨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에 손님용 와이파이가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아들 재호는 서울에서 건축 설계 일을 합니다. 제가 오복리산 27번지. 이 8글자를 보내고 2시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아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아들, 엄마, 그 산, 작년 가을에 국가산업단지 계획꽃이 났어. 지금 그 일대가 진입도로하고 완충 녹지로 편입돼 있어. 우리 땅이 도면 안에 통째로 들어가 있다고. 서영숙, 그게 얼마나 되는데? 아들,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보상감정가만 17억 넘어.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진짜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가 막혀서요. 30년 동안 재산세 몇만 원씩 내면서 이거 왜 나한테 주셨나 했던 그 산이요. 그리고 그제서야 27년이 순서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형님이 20년 동안 왜 그렇게 산소 이장 얘기를 꺼내셨는지요. 그 땅을 정리하려면 명의자인 제 도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개발 얘기가 슬슬 돌기 시작한 게 한 5, 6년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형님 전화가 잦아졌던 것도 갑자기 제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하신 것도 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미숙 씨한테 부탁해서 원장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물어본 게 딱 하나였어요. 서영숙, 내가 여기 들어오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나를 여기 붙잡아 둘 수 있습니까? 원장이라는 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건 미국에서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생활지원시설이에요. 본인이 동의하고 들어오는 곳이지 가족이 데려다 놓는다고
가둬둘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을 대신 결정하려면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건 판사 앞에서 몇 달이 걸리는 절차예요. 형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병원 소견서를 미리 받아두셨던 거고요. 그런데 그 소견서라는 게 남편이 무슨 검사인지도 모르고 받은 15분짜리 선별 검사였습니다. 진단서가 아니라요. 저는 그날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권을 신우이가 가지고 있어서 못 돌려받고 있다고요. 담당하시는 분이 아주 침착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권은 가족이라도 남이 보관할 권한이 없다.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 받으면 된다. 급하면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신청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류 사본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아들한테 보냈습니다. 아들은 그걸 들고 법무사 사무실로 갔어요. 그리고 오봉리산 11-7번지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다행히 아직 아무 변동이 없었습니다. 제 도장이 안 찍혔으니까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저는 형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서영숙, 형님, 내가 여기다 사인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한국 부동산은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붙여야 등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 한 번만 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도장 찍고 바로 돌아올게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형님은 딱 걸리셨어요. 왜냐면 그건 형님이 제일 잘하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형님이 한참 계산을 하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형님, 새언니, 진작 그렇게 나왔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잖아. 알았어. 대신 10,000원은 여기 두고 새언니만 갔다 와. 10,000원은 여기 있어야 새언니가 딴 생각을 안 하지. 저는 그 통화를 전부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숙, 형님, 남편을 인질로 잡겠다는 말씀이세요? 형님,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리고 새언니, 솔직히 말해서 그 산 원래 우리 아버지 거야. 남의 집 며느리가 홀랑 받아먹은 게 도둑질이지 뭐야. 나는 지금 내 걸 찾는 거야. 저는 그 문장을 다시 듣고 또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건 형님이 그 땅의 가치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자백이었거든요.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총영사관에서 나오신 직원분하고 그 지역 경찰 두 사람이 시설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고 그 로비를 걸어 나왔어요. 남편이 그때 처음으로 제 손을 아프게 잡더라고요. 남편, 여보, 내가, 내가 사인을 했어. 내가 다 망쳤어. 서영숙, 여보, 당신 사인은 아무 효력 없어. 그 땅은 당신 게 아니라 내 거니까. 한국에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아들하고 같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4개였어요.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미수, 그리고 감금이었습니다. 형님은 처음에 아주 여유가 있으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전해오셨습니다. 형님, 새언니가 뭘 모르네. 나 미국 시민권자야. 한국 경찰이 나를 어떻게 해.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형법에는 국외범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죄를 지으면 당연히 우리 법으로 처벌하고 설령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면 역시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그것보다 더 간단했습니다. 위조된 그 서류가 노린 게 대한민국 안에 있는 땅이었거든요. 등기를 넘기려면 대한민국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한국 땅을 노리고 한국 등기소를 향해 겨눠진 일이었던 거예요. 수사관님이 마지막에 이러셨어요. 수사관, 어머님 걱정 마세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형님은 그해 여름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버님 기일이라서요. 공항에서 바로 조사를 받으셨고 그 뒤로 출국이 정지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 열이틀이 전부 뒤집혀 나왔어요. 미국 시설 입소 계약서에는 남편 서명이 있었지만 제 서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서에는 입소자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 서명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남편 필적도 제 필적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던 병원 소견서요. 그건 진단서가 아니라 15분짜리 선별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 종이 맨 아래에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결과는 진단으로 사용될 수 없음. 형님은 그 문장을 지우고 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한 줄을 지운 순간부터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가 되니까.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형님은 이 모든 게 정당하다고 주장하셨어요. 아버지 재산인데 며느리가 가져갔으니 나눠 갖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래서 민사로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것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하됐어요. 왜냐하면 오봉리산 심이 7번지는 상속받은 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증여하고 등기까지 넘겨주신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류분이라는 건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28년 전이었어요. 형님은 그 산이 맹지라고 웃으면서 28년을 흘려 보내신 겁니다. 그때 안 가져가신 게 아니라 안 가져가셔도 되는 땅이라고 판단하셨던 거죠. 세상에서 제일 비싼 판단이었습니다. 미국 쪽도 조용하지 않았어요. 그 시설은 주 보건당국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입소자를 받았고 그 입소자를 데려온 사람이 시설 투자자의 배우자였으니까요. 아주버님은 지분을 정리하고 나오셔야 했습니다. 30년 쌓은 한인사회 신용이 석 달 만에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1심 선고 날 법원 복도에서 형님을 만났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형님이 저한테 먼저 다가오시더라고요. 형님, 새언니, 우리 이러지 말고 반반하자. 응? 반반. 그럼 내가 다 취하할게. 서영숙 형님, 그날 차문 잠그실 때 우리 만호가 형님 동생인 건 기억하셨어요? 형님. 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늙은 것들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는데 너 그거 어차피 죽으면 못 가져가.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는 목소리를 안 높였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서영숙, 형님, 저는 그 산 팔 생각 없었어요. 형님이 안 오셨으면 저는 그게 17억인 줄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선고는 그날 오후에 났습니다. 형님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셨어요. 아주버님은 방조로 집행유예를 받으셨습니다. 미국 시설에 선납하셨던 2년치 입소비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위약금으로 다 날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질 때 형님이 뒤를 돌아보셨는데요. 저를 안 보시고 남편을 보시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다 끝나고 저는 30년 된 그 누런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등기 권리증을 빼고 나니까 봉투가 홀쭉하더라고요. 그런데 봉투를 접어서 버리려는데 안쪽에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볼펜으로요. 시아버지 글씨였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그 봉투를 서랍에만 넣어뒀지 한 번도 뒤집어 본 적이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글, 영수가. 이건 감 나가는 땅이 아니다. 길도 없고 나무만 있는 산이다. 그래도 너한테 준다. 내가 12년 동안 밥을 먹었는데 내 상 앞에 앉아준 사람은 너 하나였다. 나는 그게 고마운데 말을 못했다. 미안하다. 이건 땅값이 아니라
내 마음값이다. 아버지가. 저는 그 봉투를 들고 마루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9살 때 그러셨던 것처럼요. 시아버지는 그 땅이 17억이 될 걸 모르셨습니다. 진짜로 몰랐어요. 그 어른은 평생 쓸모없다고 여기던 산을 미안하다는 말 대신 저한테 주신 겁니다. 값이 없어서 주신 걸 값이 붙었다고 빼앗으러 오신 게 그 어른 딸이었고요. 그해 가을에 저는 남편하고 오복리산에 올라갔습니다. 곧 도로가 날 자리라 나무에 다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그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68 먹은 사람이 어린애처럼요. 남편, 여보, 내가 그날 밤에 당신 손목 잡힌 채로 사인을 했잖아. 나는 그게 평생 갈 것 같아. 서영숙, 여보, 당신 누나가 우리한테서 뺏어간 건 삼조하고 열하루야. 그거 말고는 하나도 못 가져갔어. 그러니까 그만 울어. 보상금은 작년 말에 나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오복리하고 이웃한면 소재지에 작은 식당 자리를 하나 빌린 거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점심 드시는 곳입니다. 간판에는 시아버지 성함 2글자를 넣었어요. 한섭 밥상이라고요. 거기 규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 혼자 앉혀놓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 앞에 한 사람은 앉아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매일 나가서 앉아요. 배가 안 고파도 앉습니다. 그게 뭔지 저는 9살 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숙 씨는 지난 봄에 30년 만에 한국에 나오셨어요.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사님, 그때 저한테 처음 하신 말이 밤 얘기여서 제가 도와드린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하나를 배웠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 제일 조심해야 할 건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제일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한테 잘해둔 시간은요. 그게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한테는 그게 산 하나였고 봉투 뒤에 적힌 글씨 몇 줄이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